오늘은 27장 재무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타이틀의 이 장의 제목이 Basic Tools in Finance입니다. 그래서 finance를 금융으로 번역하는 게 통례적이었는데, 또 좁은 학문 분야에서는 이걸 또 재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재무.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재무학과가 있죠. 재무금융학과. 재무관리학과에서 또 이름을 바꿔서 또 재무금융학과를 갔다가 지금 또 금융재무학과로 이름을 또 바꾸고, 그래서 이 학과 이름이 지금 아직 우리말로 번역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finance, 금융입니다. 금융에 대한 금융이론의 기초입니다. 금융이론. 자, 금융이라 그러면 다들 다 관심이 많죠. 경제학과를 지원했다. 경제학과를 왜 왔냐? 그러면 다 문제, 뭘 하러 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은행에 취직하고 싶어서,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어서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지원하는 많은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좀 봅시다. 물론 지난 장에서 26장에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이낸스라는 것은 돈 남는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시켜주는 것. 그 가는 그 과정, 연결시켜준다기보다는 그 남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금융이라고 합니다. 융통, 우리말로는 융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돈의 융통이 금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돈의 융통을 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는 뭔가 시장을 통해서 융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금융, 그러면 개인 간의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경제 전체에서 이게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 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마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융통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로 융통을 하게 되죠. 은행을 통해서 융통을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통을 한다 그러면, 예금을 하고, 개인은 예금을 하고, 그 예금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대기업에, 기업들에 대출을 해준다. 자금 수요자한테 대출을 해준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럴 때 그 예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기관을 통한 금융에서의 양이자율 문제.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채권 시장을 통한 금융이다 그러면 그때 채권의 발행할 때 채권의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채권 가격이지만, 채권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그건 좀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일단 채권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금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은행 예금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사가지고 저축이나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살 때 그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주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금융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렇다 그러면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기는 어렵지만, 어려운데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이론들을만 좀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 내에 몇몇 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죠. 금융에서의 가격 결정입니다. 가격의 결정인데, 그게 예금의 가격이냐, 주식의 가격이냐, 채권의 가격이냐, 그게 이자율로 나오느냐, 아니면 주가로 나오느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죠. 즉, 이 장의 이 부분에서의 제일 첫 번째는 돈의 가치를 계산한 겁니다. 이 돈의 가치죠.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 가치. 자, 이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그 돈의 가치, 그 시장마다 다른, 기관마다 다른 가치를 계산하는 이제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고 이야기하면, 실제 상품의 가격은 간단하죠.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거죠.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 가지고 저거는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라고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또 어쩐 때는 뭔가 하면 야 굉장히 헐값으로 파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그건 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건 가격에 대해서도 이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절대적인 가격 수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것보다 너무 비싸면 아 이게 너무 비싸다 누가 폭리를 치아오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보다 너무 굉장히 싸다 그러면 그때는 야 웬 떡이냐 그러기도 하죠. 즉 가격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결정되는데도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실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펀더멘털이라는 가격에 대한 그 수준이라는 것은 소위 생산 비용 같은 걸 따지는 거죠. 생산 비용. 그 물건을 만드는 생산 비용이다. 생산 비용을 따져가지고 한 이 정도쯤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1학기 때 비용 부분에서 배웠겠지만 ATC, Average Total Cost, 이게 U자형이죠, 그죠? 그 U자형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공급 곡선이 그런 수평선이 되죠. 그 ATC의 제일 낮은 부분을 통과한 수평선이 되죠. 그 가격 수준이 사실은 장기적인 가격 수준입니다. 장기적인 가격 수준이고, 그 장기적인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그 장기라는 것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다 허용되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어쨌든 수립하게 되는 그 가격, 장기적인 가격 수준이 바로 그거고, 그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기업의 생산 비용에다가 뭐 기업이 뭐 그래도 가져야 될 정상적인 이윤을 더한 정도.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뭐 펀더멘털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수준에 대한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단기이기 때문에 항상 갑자기 수요가 늘 수 있고, 아니면 일부 생산 라인에서 뭔가 하면 불이 화재가 났다든지 뭐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든지 그래서 공급이 줄기도 합니다. 갑자기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갑자기 공급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고,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사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풍년이라서 공급이 늘었다 그러면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생산 비용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단기적인 충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든 다 끝납니다. 다 끝난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펀더멘털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 뭐냐, 오케이. 그 수준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가격에 대한 불만이 아니면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충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불만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곧 뭐 또 사그러지죠. 사그러지고 원위치 갑니다. 제일 심한 게 가격에 대해서 항상 신문에 도배가 되는 것이 농산품 가격입니다. 올 초에는 대파 가격 가지고 뭐 계속 언론에 떠듭니다. 대란, 뭐 대파 가격이 한 뿌리 두 뿌리가 뭔가 10,000원씩 한다. 지금 시장 가면 대파 굵은 거 두 뿌리 세 뿌리 묶어가지고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겨울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대파 뭐 작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농산물 가격은 뭔가 하면 기후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좀 심하죠.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뭐 크게 뭐 그 가격 수준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산품은 당연하겠죠. 공산품은 기후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진짜 변동이 적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주 지금 뭐 공급 체인에서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뭐 곳곳에 여러 가지 물건 가격이 조금 들썩대긴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 그러면 다들 뭔가 하면 휴지를 삼아가지고 휴지가 다 떨어지고 휴지 가격이 폭등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금융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힘들어요. 금융에서는 가격 자체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이제 제일 큰 차이는 뭐냐. 거래가 원타임이 아니라 투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사오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일이 없죠.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때 가격이 하나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금융은 투타임 거래다. 두 번 거래요. 항상 거래가 두 번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되갚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되갚는다. 어쨌든 돈을 한번 줘버리는 게 아니죠. 돈을 줘버리면 그 돈이 돈 가격입니다. 끝인데 그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가격이죠. 빌려준다는 것은 나중에 되갚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 두 번, 그러니까 현재 바로 모든 계약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하고 미래하고 연관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가격도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보겠지만 이 위험이란 게, 그러니까 나중에 되갚는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위험, 그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게 금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두 번 거래가 발생한다. 빌려주면 나중에 되갚는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가격은 물건과 같이 뭔가 하면 현재 물건의 사용 용도라든지 생산 비용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아니라 실제 뭔가 하면 똑같은 건데 현재 오늘은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갚을 때는 그 가치가 같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연계되면 나중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게 나온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100만 원 주겠다. 지금 100만 원 줄게, 아니면 1년 뒤에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까요? 지금 100만 원? 아니면 1년 뒤에 100만 원? 그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100만 원을 원할 겁니다. 지금 100만 원. 뭐 미래고 따지고 그건 차치하고, 그렇죠. 지금 100만 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만 원을 선호할 겁니다. 네. 오케이. 정호경은 오케이, 땡큐. 나중이고 지금이고 따지거든요. 일단 뭔가 하면 지금 돈이 필요하다. 지금 돈 받으면 좋다라는데, 근데 똑같은 땡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줄까? 아니면 1년 뒤에 120만 원을 줄까?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100만 원 줄까? 1년 뒤에 120만 원을 줄까? 120만 원? 너무 많네요. 1년 뒤에 110만 원 줄까? 지금 100만 원 줄까? 아니면 1년 뒤에 110만 원을 줄까? 지금 100만 원, 1년 뒤에 110만 원.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줘도 좋은데. 자, 정원경 군은 아까도 지금 100만 원, 이 경우에도 지금 100만 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낫냐, 1년 뒤에 110만 원이 낫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뭔가,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죠. 그걸 지금 배우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판단 시점을 미래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1년 뒤에 놔두면 얼마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요즘 은행 이자율로 해가지고 잘해봐야 100만 원 또는 102만 원, 1, 2%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보다는 1년 뒤에는 110만 원 주는 거죠. 1년 뒤에 110만 원이 더 많겠죠. 그러면 1년 뒤에 받는 110만 원이 지금 100만 원보다 낫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엄청 더블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 받아서 그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너무나 좀 심한 가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돈으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 상식적으로 예금을 한다면 그렇다. 근데 예금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뭐 나중보다는 지금이 당장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1년 뒤에 1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1년 뒤에 갚을 게 돈 내라. 1년 뒤에 내 110만 원 갚을 테니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이 얼마를 빌려줄 것이냐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이자율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건 예금 이자율도 낮고 대출 이자율도 낮습니다. 대출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데 1년 뒤에 110만 원 준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거의 105만 원, 106만 원을 줍니다. 이 신용도가 굉장히 낮더라도 거의 한 105만 원 정도는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도 저신용자도 소액 그 정도 소액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게 당장 현재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소위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은행에서 이자를 쳐가지고 뭔가 하면 나중에 110만 원이 되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때 그 상응하는 돈이 1년 뒤에 110만 원이 은행이 어느 정도 가치를 줄 것이냐 은행 나름대로 대출 이자율로 할인을 딱 하면 그게 뭐 최소한 105만 원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조금 은행을 통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죠. 그 비용은 있지만 그걸 통한다 그러면 105만 원을 받게 되죠.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시기, 그러니까 다른 시점의 돈의 가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1년 뒤에 얼마, 지금 얼마. 과연 그 차이가 어느 게 더 크냐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제 경제학을 배웠으면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물가 부분에서 그런 걸 배웠죠. 지금 어떤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나중에 옛날에 10년 전의 물건의 가격. 10년 전이 뭔가 하면 X로는 더 낮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그게 진짜 낮냐, 진짜 낮았냐는 실질 가격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실질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 가지고 할인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두 물건의 가격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 예를 들어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양 돈의 가치를 이제 평가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가치, 주로 이제 돈, 뭐 돈의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캐시라는 것이 유동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캐시화 했을 때 그 캐시가 플로우가 흐름입니다. 흐름이 지금 줄 수가 있고 나중에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주는 그런 캐시플로우도 있죠.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은행에서 뭐 어떤 금융상품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전체 현금 흐름을 뭐 언제 시점으로 가치를 계산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10년 뒤 시점으로 가치를 계산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먼저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지금 시점으로 가치를 비교해 보자. 현재 이자율을 적용해서 미래의 특정한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금액이다. 아까 110만 원 1년 뒤에 주는 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와 같은 거죠. 그게 현재 100만 원보다 크냐 적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1년 뒤 1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그게 한 시점 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1년 뒤, 2년 뒤 쭉 다 합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현재 가치를 보면 자, 현재 가치 그게 있고 또 미래 가치. 자, 현재 가치를 먼저 봅시다.
뭐 일단 용어부터 설명하고, 그런 것이 이제 현재 가치고, 현재 시점에서 봐서 우리가 얼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현재 가치고, 그 다음에 가치를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가치, 미래 시점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미래 시점으로. 아까 처음에 그 예가 그거였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지금 100만 원을 나중에 뭔가 하면 1년 뒤에 판단해 본다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 정도 가치냐? 그거는 지금에다 여기다가 은행에 이자를 더하면 되는 거죠. 1년 뒤에 은행에 이걸 맡겨 놓으면 1년 뒤에 은행에서 이자를 더해 가지고 원금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 가치입니다. 현재 이자를 해서 오늘 주어진 금액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액. 그걸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캐시 플로우도 현재 가치로도 계산할 수 있고 미래 가치도 계산할 수 있고, 잘못됐네요. 땡큐. 미래 가치 영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future value죠. 그죠? present는 현재고 future value죠. 지금 고칠까? 아니, 나중에 고칩시다. 오케이. future value죠. 미래 가치. 현재 이자리에서 이걸 지금 안 고쳐놓으면 까먹기 때문에 땡큐. 그래서 미래 가치는 현재 이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금액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액수, 그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이자를 더해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얼마를 받게 될 것이냐 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자를 계산할 때 이제 이자는 두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달리 또는 복리, 달리 이자, 복리 이자 이런 개념을 쓰죠. 자, 그런데 이제 달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0만 원 예금하면 1년 뒤에, 2년 뒤에 얼마가 될 것이냐. 달리로 생각한다 그러면 1년에 10%니까 2년은 20%다. 그냥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곱하기 20% 하면 그 100만 원의 20%는 20만 원을 이자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달리의 이자입니다. 달리식으로 계산한 것이고, 그런데 실제 금융에서는 이자는 달리식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그건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복리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복리는 이자의 이자까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가 그 계좌에 예치되어서 거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리금이 축적되는 거.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 이자라 그러면 1년 뒤에, 뭐 이자는 보통 통상 연단위로 이제 지급하니까 여기다가 1년 있으면 10% 곱하면 110만 원이 되죠. 그러면 2년 뒤에 받는 것은 그 1년 뒤에 받는 110만 원에다가 다시 10% 이자를 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받는 거죠.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110만 원에다가 11만 원 더하면 121만 원이 되죠. 달리로 계산하면 이자가 20만 원 됐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이자가 21만 원이 되는 거죠. 어디서 만 원이 더 생겼냐? 그러면 첫 해에 뭔가 하면 이자가 1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이자 10만 원에 10% 이자가 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소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달리보다는 복리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첫 해 끝나고 나가도 그 이자를 내가 돈으로 안 찾는 금융이라 그러면, 안 찾는 예금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융에서는 캐시플로는 중간에 팍 찾는 거는 뭐 별개지만 보통 안 찾는 이런 캐시플로는 다 복리로 계산합니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연도 1년이 아니라 뭔가 하면 2년, 3년, 4년의 이자를 그냥 이자율에다가 연수를 곱하는 그런 식의 계산 방법은 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1 곱하기 이자율을 몇 번 승수를 더 하는 그런 식의 계산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복리가 사실은 복리의 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첫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 이 월급을 저축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계산이 안 돼요. 월급 저축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 계산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복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돈이라는 것이 예금 저축 가지고 이 저축이 쌓여 가지고 큰 돈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이게 실제 뭔가 하면 부모들이 그래도 재산을 좀 모았고 뭐 집이라도 장만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뭐 돈이 그래 이런 식으로 예금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저축을 시작하는 거죠.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뭔가 하면 그 은행의 잔고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게 굉장히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 그러면 이 복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년 더 넣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때,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넣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자가 소위 복리, 이자가 커져가지고 복리가 많이 기능할 때 그때부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드마니를 장만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시드마니는 사실은 허리를 쫄라매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의 규모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자가 좀 규모가 있는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수준을 만들어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잣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게 오래되면 소위 복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연금을 이야기한다. 뭐 개인연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퇴직 때 예를 들어서 65세 때 돈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취직하고 처음 월급 나올 때부터 이제 적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좀 뭐 이 계산해보면 별 뭐 의미 있는 숫자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그래서 뭐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죠. 꽤 있는데, 자, 이게 뭔가 하면 총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취직해가 월급을 받으면 한 30대 뭐 초반, 뭐 20대 중반, 20대 말 정도 되겠죠. 넉넉해가지고 30세라고 시작합시다. 30부터 65까지가 하면 35년입니다. 35년인데, 이게 처음 시작해가 35년 한 사람하고 10년 뒤에 4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 했는 사람하고 차이를 보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년 먼저 한 거하고 매달 예를 들어가 10만 원씩 했다. 똑같이 했다. 그래도 그 뭔가 하면 10년 먼저 한 거하고 10년 뒤에 한 거하고, 그러니까 35년과 25년의 차이가 길이로 봐가지고는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원금으로 받는 액수는 2배가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소위 복리의 매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잊고 내버려 두는 식으로 빨리 연금 저축을 들고 개인연금을 들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들어놓는 것, 그것이 나중에 큰 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쨌든 복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갔는데, 어쨌든 자, 복리가 그런 거다. 이자까지 계산하는 이자가 복리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봅시다. 보면 구체적인 예로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은행에 100달러를 예금하면 N년 뒤에, N해 뒤에는 얼마나 받을 것이냐,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거는 이제 뭐 현재 100달러의 가치죠. 지금 현재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100달러라는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게 N해 뒤에는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내년이 아니라 뭐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35년 뒤에 이 100달러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1년 뒤에 100달러가 얼마냐? 계산 방법은 알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다 이자를 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이자를 더하는 거죠. 나오는 이자를 더한다는 것은 사실은 1 더하기 R을 곱하는 겁니다. R이 이자율이다. 10%가. 그걸 곱하는 겁니다. 1이라는 것은 원금이죠. 원금이고 그 다음에 R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더하기 R을 곱하면
1 더하기 R이 1.1이죠. 100에다 1.1을 곱하면 이게 110이 된다. 그럼 이자율이 10%면 현재 $100는 1년 뒤에 $110다. 라고 해서 미래 가치가 나옵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반복을 n해 뒤다 그러면 n번 하면 됩니다. n번 하면 이게 $10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 가치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예를 들어서 $100가 10년 뒤에는 얼마냐? 이제 이자율을 몇 퍼센트를 하냐라는 게 문제죠. 지금 이자율은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고, 뭐 여러 정책적 요인 때문에 낮고, 아마 평균적인 이자율은 한 3% 정도? 우리나라는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가 3%만 잡읍시다. 3% 이자율이다. 그러면 $100가 10년 뒤에는 얼마냐? 그러면 1.03에다가 03을 10년 뒤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134가 됩니다. $134. 뭐 3%씩 10년 그러면 30이죠. 그죠? 30이니까 거기다 복리기 때문에 30보다 더 많으니까 $134가 된 거죠. 10년 동안 있어도 몇 푼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 20년 뒤는 얼마냐? 20년 뒤는 얼마냐? 그러면 180달러가 됩니다. 10년 뒤는 130 얼마가 했는데 20년 뒤는 180달러가 되고 30년 뒤는 얼마냐? 242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팍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비례로 넣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이렇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갈수록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소위 복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자의 이자가 뭔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어쨌든 미래 가치는 이걸 이제 총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R은 그냥 이자율이다. 물론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낸 이자율입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R은 0.1로 나타냅니다. 이자율이 2%다 그러면 R은 0.02로 나타내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하면 이 곱할 때는 여기다 1 더하기 R을 곱하죠. 1 더하기 R을 곱하는데 그 1 더하기 R을 다른 말로 우리가 총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금에다가 총이자율을 n승하면 n해 D의 가치가 됩니다. 미래 n해 D의 가치는 지금 캐시플로우, 지금 어떤 돈에 뭔가 하면 총이자율의 n승을 하면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이 원리를 그대로 역산을 하면 됩니다. 이 원리를 역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미래 가치가, 이야기는 미래 가치가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에 이런 돈을 받는다. 그럼 그 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이 100이 되겠죠. 미래에 이걸 받는다 그러면 그 현재 가치는 당연히 100입니다. 이까지 이렇게 계산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방법은 뭐냐? 이 값에다가 이걸 나누는 거죠. 이걸 나누면 100이 되죠. 곱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총이자율의 n승을 나누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해 뒤에 발생하는 어떤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있다. 현금 액수가 있다. 그 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총이자율의 n승, 그 n해라 그러면 n승 했는 만큼을 그 캐시플로우에다 나누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걸 나누면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예인데, 뭐, 얘가 얘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n해 뒤에 $200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미래 그램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지금 이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겁니다. 지금 설명을 했죠. 그 논리입니다.
n해 뒤에 200달러를 받는다? 그럼 이 캐시플로우가 n해 뒤에 200달러죠. 그러면 이게 현재 원래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200달러에다가 총이자율의 n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 110달러, 100달러. 110만 원, 100만 원. 1년 뒤에 여러분한테 110만 원, 지금 100만 원을 받을래? 1년 뒤에 110만 원 받을래? 그러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미래 가치로 통일시켜가, 그러니까 당장은 현재 100과 1년 뒤에 110만 원은 비교를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요. 단위라는 것이, 이게 단위가 틀린 개념이죠. 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단위가 틀린 겁니다.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시점의 현금 가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동일 시점을 현재 가치로 해도 되고 아니면 1년 뒤 가치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간편한 방법은 1년 뒤 가치로 계산하는 게 더 간편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지금 이자율은 2%니까 한 102만 원 될 것이다. 그래서 102만 원 미래 가치로 봐가지고 1년 뒤 가치로 봐서 지금 형 100만 원은 102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110만 원이 더 많으니까 1년 뒤에 110만 원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현재 가치로 본다 그러면 1년 뒤에 110만 원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1 더하기 0.02,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2로 나누면 되죠. 100만 원을 1.02로 나누면 아마 98만 원 뭐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100만 원. 110만 원, 1년 뒤에 110만 원 받죠. 110만 원을 뭐 1.02로 나눈다 그러면 아마 108만 원 언저리가 될 겁니다. 108만 원 뭐 전후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8만 원보다는 100만 원보다는 108만 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보다는 1년 뒤 받는 11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더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시점의 현금 흐름,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이렇게 나눠줬죠. 그죠? 이렇게 총이자율의 n승으로 나눠줬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할인을 한다 그럽니다. 할인을 한다는 것을 깎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하면 할수록 그 액수가 깎입니다. 깎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또 표현으로서는 할인한다라는 개념으로 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받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깎이기 때문에 이게 할인해서 계산하라. 뭐 아니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된 현재 가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표현의 문제고 그냥 식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으로 지금 예를 보여주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원금이 X다. 원금 X의 현재 가치는 X에다가 N해 뒤에 받는 금액이다. 그러면 1 더하기 R, 총이자율에다가 N승, 횟수만큼 승수를 한 뒤에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에서 그래서 뭔가 하면 나중에 지금 얼마를 주고 나중에 얼마를 되돌려 받는다. 그러면 그때 나중에 돈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그러면 나중에 되돌려 받을 때 손해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도 매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 해 동안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자 퍼센트는 같더라도 그 액수가 다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게 어떤 정도의 액수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이거는 그런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에 가면 많은 학생들은 이제 뭐 기업의 기획 쪽에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를 많이 필요하는 업무입니다. 업무가 어쨌든 경제 전체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사업성, 어떤 신규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공장을 새로 하나 짓는다. 그런 경우에 그 사업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이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에다가 수입이라는 것은 캐시 아웃, 그 캐시가 아웃되는 거죠. 돈이 나오는 거, 돈을 버는 거죠. 수입에다가 그다음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빼가지고 그게 흑자냐 적자냐,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의 흑자율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업을 아주 잘 판단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잘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시기 다 꼭 필요합니다. 이 시기.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한 해에 걸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거죠.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다. 그렇다 그러면 자, 이 공장을 짓고 나면 이 공장은 10년, 20년 동안 계속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10년 뒤 지금 만든 물건 1000개, 그다음 1년 뒤에 1000개, 2년 뒤에 1000개, 그게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공장 매출을 추정, 뭐 물론 예측은 했지만 뭐 어느 정도 오르는 그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추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걸 다시 또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현재 가치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공장 짓는데 공장에 그 짓는데 또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짓는 비용은 현재 돈으로 다 계산되고 그다음 미래에 들어갈 비용까지도 다 계산해 가지고 현재 가치화 해 가지고 뭐 그 시점을 현재로 해도 되고 아니면 미래로 해도 되고 그건 관계없지만 한 시점을 해 가지고 양쪽에서 수입과 그 비용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뒤에 남는 액수를 가지고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인하는 방법, 현재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경작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조금 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돈의 가치를 다른 시점들의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금융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다른 시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시점이 아니라 한 시점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 걸쳐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점에 걸친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배웠고, 자, 두 번째는 위험입니다. 여러 시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약속을 못 지킬 위험이 상존하는 거죠. 약속을 못 지킬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겁니다. 저 위험 관리,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험 관리. 자,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저 위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위험을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없앤다든지, 근데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인다기보다는 내한테 피해를 줄여야 된다. 내한테 미칠 피해를 줄여야 된다. 즉, 합리적인 대응은 위험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가장 불합리한 사람은 위험이 있다 그러면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험을 다 덮어쓰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은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위험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없을,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그렇죠? 자, 위험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어떠냐 그러면 위험 회피적이다. 위험을 싫어하죠.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기피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험 회피적이다 또는 위험 기피적이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인데,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고 어떤 특별한 사람은 위험 선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하는 데를 가면 무조건 그런 건 타야 된다든지, 아니면 모험 스포츠를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사실은 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위험 덜 회피적이다. 아니면 또 넘어가지고 위험을 선호한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속성은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는 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경제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느냐, 위험 기피적인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효용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위험 기피적인 성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뒤에 보여주겠지만, 자, 위험 회피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효용 함수를 도입하는데, 효용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때 배웠습니다. 20대 배웠죠. 즉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지표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과연 그럼 어떤 형태냐 그러면 사실은 답을 못합니다. 어떤 이 확실한 존재가 확실한 함수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름대로 뭔가 이런 게 있다라고 가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너 100만 원 줄까 200만 원 줄까 그러면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좋아하는 거죠. 왜 200만 원을 좋아하느냐? 200만 원이 나한테 더 만족을 주니까요.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더 만족을 주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만족도 수준을 우리가 효용함수라고 합니다. 효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족도 수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면 그냥 100이면 100만 원이면 100이고 200만 원이면 곱하기 2니까 만족도가 100 아니냐? 그 비율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효용이란 다른 지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내한테 100만 원 주면 여러분한테 100만 원 주면 뭔가 하면 진짜 좋아할 겁니다. 내가 100만 원 주면 나도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만큼은 안 좋아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월급도 받고 그래도 돈을 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뭔가 하면 재벌한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생겼어?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사람마다 100만 원이 느끼는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효용을 그냥 돈 액수로 볼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도 아니면 소득이나 또는 캐시플로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의 만족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효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효용이라는 것이 이제 많을수록 더 효용이 높아지고 뭐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재산은 그 금액에 해당되는 효용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액수마다 또 다른 겁니다. 같은 100만 원 또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없는 사람하고 재산이 1억 있는 사람하고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하고 재산이 1조 있는 사람하고 그 100만 원의 효용은 다 다른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용 함수가 있다. 어쨌든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효용 함수의 제일 큰 특징은 많으면 올라간다. 인풋이 많으면 재산이나 현금이 많으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폭은 사람마다 좀 다를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폭이 아니라 이 폭이 좀 다른데 그게 다른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계 효용 체감입니다. 0에서 100만 원 간 거하고 예를 들어서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에다 100만 원 더 받은 거하고 그건 엄청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한계 효용 체감입니다.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효용 함수가 평평해진다. 추가된 액수에 대해 추가된 1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느끼는 효용은 낮아진다. 효용이 플러스는 돼요. 누구든지 플러스는 됩니다. 돈 더 생겼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효용이 발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플러스지만 플러스된 폭 자체가 사람마다 달라진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이 많을수록 추가적인 효용은 줄어든다.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효용 함수 형태죠. 그러면 그런 효용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효용이 느끼는 것은 그 이야기는 재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있는 사람의 만족도하고 효용하고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의 이 효용은 10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10배 있다고 해가지고 만족도가 효용이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적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그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효용은 재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즉 이렇게 우상향하긴 하지만 위로 볼록하는 우상향 형태가 된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100만 원 늘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100만 원 늘면 여기서 효용이 이만큼 올라가죠.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 다음 재산이 더 많은 수준에서 100만 원 늘면 그때 더 늘어나는 효용은 이거보다는 작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작아서 조금 좀 적다. 모든 수준에서 동일한 100만 원의 효용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때는 효용함수는 직선이 될 겁니다.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사람들의 효용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위험 깊이적인 사람들의 효용함수다. 이것 때문에 이거 속성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위험 깊이적이다. 라는 이유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 예에서 이걸 보이죠. 만약에 현재 재산의 요 시점이다. 여기서 양쪽으로 100만 원이 늘거나 줄거나 라는 걸 봅시다. 늘거나 줄거나. 100만 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000달러죠. 1000달러가 늘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효용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1000달러가 줄었다 그러면 효용이 이만큼 줄어들죠. 동일한 액수의 변화인데 는 것보다 준 게 더 효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험 깊이적이라는 거죠. 반반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100만 원 받을래? 앞면 나오면 100만 원, 앞면 나오면 1000달러, 뒷면 나오면 자기 나옵니다. 뒷면 나오면 꽝. 자, 동전 던지기 하자.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앞면 나오면 너가 1000달러 받고 뒷면 나오면 너가 나한테 1000달러 주고 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그 기대 확률은 0입니다. 기대 수익은 0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많이 던지면 거의 뭐 반만씩 나옵니다. 반만씩 나오면 결국 나중에 뭔가 하면 손해본 사람도 없고 이익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한 번 하자 그러면 안 하는 이유는 사전적인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땄을 때보다는 손해볼 때 이 손해 효용 감소가 더 적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위험 깊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비트코인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모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는 걸 야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것이 위험 깊이적이다. 즉 위험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속성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를 더 봅시다. 그럼 그런 위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험입니다. 보험도 금융의 하나죠. 금융 하나인데 금융이 이제 은행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하나인데 사실은 보험기관도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는 돈, 필요한 돈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보험이 왜 금융에 들어갔냐라고 하면 이 두 관계를 해주는 데 대해 가지고 보완적인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하면 이 위험이 발생할 때 그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을 금융기관이 하는 거죠. 그 보험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도 금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보험이 그것뿐만 아니라 파이낸싱 위험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에 대해 가지고 보험이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험이란 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는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은 위험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해주면 위험에 따른 손실을 없앨 수가 있고 그러나 뭐 일부를 해주면 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전부하고 일부가 어떤 이야기냐?
뭐 제일 대표적으로 화재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건물에 화재보험을 든다. 그러면 뭐 개인 아파트도 화재보험 듭니다. 들 수도 있어요. 드는 경우도 요즘 꽤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단체적으로 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커버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따로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보험을 들 때 이제 보험회사가 이걸 이제 보통 뭔가 하면 일부를 합니다. 사고에 따라 가지고 무한위 보상보다는 최고 얼마까지. 그러니까 그 최고액은 대략 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대부분 경우는 커버가 되는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파트 건물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까지 아니면 인사사고에 대해 가지고 얼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액수까지 이제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지급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불해야 될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화재가 났더라도 내가 완전히 쫄딱 안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대신 이걸 해주는 대신에 내한테 매달 어느 정도 보험료를 받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화재에 따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내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또는 뭐 일부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이걸 왜 하냐? 소위 배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준 게 아니라 보통 화재보험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00명, 10만 명에 대해 들어준다 하는 거죠. 10,000명, 10만 건을 들었다. 그러면 뭐 보험 화재율이라는 것이 뻔합니다. 보면 보통 뭔가 하면 화재가 1년에 뭐 한 뭐 몇 건 발생한다. 그러면 이 평균적으로 화재율이 한 0.01%다. 그 이야기는 10,000명, 10,000건당 한 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10,000건당 화재 정도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 그 액수를 따지죠. 따져가지고 그럼 그 액수를 그 10,000명한테 n분의 1로 받는 거죠. 그 액수 플러스 보험사 마진을 더해가지고 n분의 1로 받는 거죠. 실제 따져본다 그러면 총액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보험 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험으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내 돈으로 내는 겁니다. 내 돈으로 내는 것이고 그 돈으로 나중에 받는 거죠. 받는 건데 전체로 다 따져본다 그러면 내 돈으로 그 보험 그 비용을 다 내고 나중에 그 돈을 받는 건데 전체 10,000명을 다 따져본다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겁니다. 보험을 왜 드냐? 사람들이 내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희박한 위험인데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죠.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은 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1명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그냥 그 비용을 10,0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냥 상호 부조하자. 누구든지 뭔가 발생하면 우리 중에서 뭔가 10,000분의 1씩 다 내가지고 그냥 비용 해결해 주자. 그러면 다들 뭔가 하면 이 위험에 따른 그런 이 비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10,000명이 서로 상호 부조하는. 그리고 이제 10,000분의 1이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런 큰 확률은 낮지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그걸 상호부조로 막아주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상호부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10,000명을 다 찾아가가지고 다 관리하고 매달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개인들이 그거 하려면 너무나 비용이 비싸니까 그게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로 그런 걸 해주는 것이 보험인 겁니다. 화재보험, 뭐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가 나면 돈을 물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험을 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험을 들게 하면 이제 뭐 분쟁이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사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뭔가 하면 이 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치료비 아니면 보상 같은 거는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들면 어느 정도 뭔가 하면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그런 걸로 이제 국가에서 뭐 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죠.
이런 것들이 보험입니다. 보험을 통해가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데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즉 보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박입니다. 도박이죠. 도박인데 리스크를 줄이는 도박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도박 게임이 있는 겁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그게 바로 도박이죠. 도박은 사실은 그 낮은 확률은 돈을 버는 건데 이 보험을 들여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낮은 확률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 같은 경우에는 풍수의 보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태풍이나 그런 걸로 농작물이 다 망가졌다. 그런 보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뭔가 그게 이제 엄청난 손실이죠. 그것도 도박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농업도 굉장히 위험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보험계약은 그런 의미에서의 좀 반대 개념이지만 도박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을 통해 가지고 도박의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위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 풍수의 위험은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생명보험마저도 당연히 사람은 죽죠. 죽으니까 그대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거죠. 분산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큰 비용을 한꺼번에 안 내므로써 계획된 삶을 살 수 있는,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보험인 겁니다. 자, 이 위험이 있다. 이제 위험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 보험을 통해서 처리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죠. 실제 금융에서도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이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황당하게 부도보험이라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팔았다가 그 보험회사가 쫄딱 망했습니다. 부도보험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보험이고, 그 정도까지 금융회사가 보험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주 금융기관에서 뭔가 하면 이 한계적인, 좀 제한적인 금융에 대한 보험도 있긴 있습니다. 자, 보험이란 것이 이 위험을 분산시킨다.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험이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발생하는 최대 문제점이 역선택과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선택과 도덕적. 자, 그러면 누가 보험을 들 것이냐?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을 많이 듭니다. 사람 중에서 사고 확률이 적은 사람은 보험을 안 들고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을 많이 든다. 그게 역선택이라는 거죠. 실제 보험을 들여야 될 사람이 위험이 높은 사람이 위험이 낮은 사람보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험 든 사람들의 위험도 높고 뭐 그것이 뭔가 하면 평범한 사람들한테 더 비용으로 우리가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또 하나 문제는 보험을 들고 나면 이거는 역선택은 보험을 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 것이냐라는 것이고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고 난 뒤의 행동인데 보험을 들기 전과 들고 난 후에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더라.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더라.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위험이 따르는 행동을 할 때 아무래도 덜 조심한다. 보험이 안 들었으면 내 집에 불날까 싶어가지고 뭔가 화기 있을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소화기도 갖다 놓고 정기적으로 소화기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특히 뭐 집에 나무로 집 지가지고 뭔가 하면 이렇게 개인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런데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 에라이 불나면 돈 줄 건데 이제 이게 이 나쁘다기보다는 뭐 인지상정 아니면 사람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뭐 악이보다는 조금 이 케어리스 하는 거죠. 그만큼 덜 조심하는 거죠. 덜 조심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또 보험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전적으로 계산했던 사고율보다 사고율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보험을 들고 나면. 이런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시장에서는 항상 이 두 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역선택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사고가 나면 사고당 얼마까지는 자기 부담을 시킨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전액 내 부담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무책임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을 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내 비용이 생기니까 조금은 더 조심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에서의 뭐 기본적인 문제고 여기 따른 이제 여러 장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에서의 위험, 금융에서의 위험인데 금융에서의 위험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에 걸친 거래다. 한 번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다. 그런데 이 두 시점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는 위험이죠. 빌린 돈 나중에 못 갚는 겁니다. 투자 돈을 회수 못하는 위험이죠. 소위 부도 위험입니다. 금융에서 위험은 그냥 부도 위험입니다. 부도 위험인데 자, 그 부도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부도 위험을 없애지도 못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도 확률을 낮추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금융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 이게 답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